최근 대만과 중국 사이의 대만 해협을 두고 군사적 무력 충돌의 기운이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이 미국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자 더욱 강하게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네티즌들은 이런 상황을 놓고 여러 분석을 하던 중 한국의 국방력이 언급되어 자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많은 부러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하던 한국이 세계 6위의 군사적 강국이 되었는데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자주 섞인 반응도 많았습니다. 특히 무기 부분에서 더욱 격차가 심함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무기들을 대만으로 가져오고 싶다는 등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대만 현지의 상황과 그들의 반응과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은 양안 관계입니다.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안의 중국 대륙, 동안에 대만이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듯 양안 관계는 중국과 대만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됩니다.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으로서 유엔 상임 이사국 지위를 인정받았죠. 하지만 1971년 미중 대탕특 속에 중국은 유엔 총회의 표결을 거쳐 중국의 정통정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대만을 대신해 상임 이사국 지위와 권한을 모두 갖게 되었고 유엔에서 탈퇴한 대만은 이후 국제사회에서 급속히 고립되게 됩니다. 중국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대만이 자국의 핵심 이익임을 천명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죠. 대만에 대해서는 일국 양제, 평화통일이라는 원론적 방침을 견지하며 대만의 독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계속 이어져 현재 2021년에는 더욱 강한 압박을 하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국가통일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통일법에는 무력 통일을 포함해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방식과 절차 그리고 시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에서 통일을 위한 대만 공격이 합법화된다는 뜻이죠. 2020년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 무력 시위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슬로건은 첫 교전이 최종 교전, 첫 전투가 결정적 전투라며 대만 해협에서 교전이 길어지면 중국 내부 여론, 국제 개입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역시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일을 이루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중국은 더 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하죠. 기습적으로 대만의 항공과 해상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대만 해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해상 통신선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섬 나라로서 다른 나라의 에너지와 물자를 의존하는 대만의 특성을 자극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립됐다고 느낀 대만이 흔들리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래도 대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대만이 관할하는 둥샤군도와 타이핑섬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 교수는 대만 인근의 섬은 대만 국방에 취약한 부분이라며 적의 구원이 오기 전에 적을 둘러싸 제압하라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에 맞아떨어지는 작전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만 자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군사적인 믿음은 계속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바로 항복할 시간조차 없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한때 아시아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황적으로도 비슷하게 이념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한국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현대에 들어 한국의 경제력으로 상대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군사력까지 한국에 비해 한참을 밀려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무기라도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견이 줄을 이룹니다. 그들의 반응을 분석해서 한국의 군사력과 무기가 왜 그들에게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군이 대만으로 상륙 작전을 한다면 대만의 현재 미사일 시스템으로 그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대만에게 현재 필요한 한국의 무기는 현무 미사일 시스템과 한국이 자랑하는 제7기동군단입니다. 이런 무기와 군이 있다면 중국이 상륙 작전을 할 수 있을까요? 대만의 네티즌들의 반응을 분리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현재 중국이 대만에 상륙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육군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대만은 미국이 쓰다 버린 M48H 전차, M60A3 패튼 전차 같은 것들을 보물로 삼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7기동군단을 통째로 대만으로 옮겨왔으면 합니다.
이들은 한국 최고의 기갑 전단이자 아시아에서 중국을 넘는 강력한 군단입니다. 두 번째, 또한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무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K1, K2, K9뿐만 아니라 해군에는 3종, 세종대왕함, 독도함, 광개토 대왕함이 있고 자체 헬기도 있으며 자국 어선에 절대 쏘지 않는 대한미사일 등등 제가 알고 있는 한국 국산화 무기만 이 정도입니다. 내척의 키드급 구축함은 언제 버릴지 모르겠고 우리가 자랑하는 초음속 대한미사일 슌팽 3호는 자국 어선이나 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한국의 전투력과 비교하는지 웃음만 납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치한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한국 육군만 놓고 보면 세계 4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력의 핵심은 바로 자주포에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유리한 지역을 이용해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산악지대 곳곳에 설치해놓고 그들의 머리 위에 포탄을 쏜다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공업 수준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조차 못 만드는 섬나라잖아요. 이러니 탱크 같은 장갑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선업도 그렇고 세계 선두권에 있는 한국의 조선업이 부럽기만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아직도 슌팽 3호에만 의지해야 할까요? 정말 한국과 비교하면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대만과 한국군의 교육 수준이 비슷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저만 조급한 건가요? 우리는 자국의 미사일로 자국 어선을 정밀 타격한 나라입니다. 대단하죠? 거기다 미사일을 발사해도 어디로 갔는지 종족조차 찾을 수 없고 전투기들은 출격하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다섯 번째, 솔직히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러시아 전부 비슷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는 유럽 국가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한국과 비교하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교할 정도가 못 됩니다. 이제 대만은 아시아에서 베트남이랑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요즘 베트남도 군비 확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베트남보다 못한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대만은 군사력만 한국에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 60% 이상은 북한과 전쟁이 터지면 미군이 없어도 승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현무 몇 발을 발사하고 시작하자, 탱크로 제압해버리자, 국토를 수복할 절호의 기회다 등등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을 대만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웃음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대만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죠. 전쟁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마음속에 투항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는 악몽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 무릎을 꿇을 기회조차 없을까봐 무서워합니다. 승리에 대한 자신은커녕 항복할 생각부터 하는 이런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이런 군대로 무슨 전력을 비유한다는 것인가요? 일곱 번째, 현재 유력한 군사 전문지가 제시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볼까요? 한국은 현재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입니다. 무려 영국이나 독일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한국을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가 함부로 건들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단순 군사력만 봐도 한국은 이 정도인데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까지 합쳐지면 아마도 한국을 건드리는 나라는 자국의 운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주변국들을 보세요. 순위가 앞서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이게 대만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게 대만이 군사력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만도 군사력 순위 26위입니다. 중국 아니면 이렇게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만 국민들은 스스로 강해질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에게 의존하거나 좋은 무기만 들어와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대만 사람들이 23%인 반면 한국은 78.9%라고 합니다. 이런 정신력으로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한들 대만 자체가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최근 매체들은 연일 한국을 부러워하면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만도 군사 발전을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연안 근처에서 군사 훈련만 해도 대만은 공황 상태가 됩니다. 이는 대만의 정신력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낮으면 정신력이라도 강인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항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한국은 자국 영토나 영공에 무엇인가 나타나면 신속히 추격해서 당당히 상대국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항상 당황부터 하는 대만과는 너무 다르죠. 아홉 번째,
또한 한국의 군사력은 실전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대만과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만에게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은 해군의 힘이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섬 국가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해군의 경험을 비춰보면 그들은 21세기 10년 동안 해외로 나가기 위해 많은 애를 썼으며 한국군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으로 파병을 하면서 해외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KDX와 구축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림팩 등 훈련에서 한국이 보여준 실력은 이미 다른 국가들을 넘어서는 모습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중국이 탄도미사일 동펑 17을 남동부 연안에 설치했고 복건성과 광동성 미사일 부대들도 전부 무장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대만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요? 한국과 비슷한 시절도 있었지만 그들이 자주 국방을 부르짖으며 피나는 발전을 할 때 우리는 정치투쟁에 집중했기에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 상당히 강합니다. 10번째,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한반도라고 배웠습니다. 왜냐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한 상태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위험한 곳은 한반도가 아니라 양안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야 합니다. 그 차이점은 한국은 전쟁이 터져도 북한을 싸워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전쟁이 터지는 순간 그들의 전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쟁의 위험을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로 방침을 붙였습니다. 사실상 100%가 되고 말았네요. 일본 주요 언론들은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해양 방출을 정식으로 결정한다고 일제히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처리 방침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폐로 작업을 더는 지연시킬 수가 없다. 조기에 방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책임지고 결론을 내겠다. 일본 정부는 원전수 방류와 관련해서 딱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방출과 증기 배출입니다. 올 4월부터 각 지자체와 농림수산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 왔으나 현지의 어민들은 해양 방출을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증기 배출은 비용도 훨씬 많이 드는 데다 기술력도 완벽히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양 방출로 정해진 것이죠. 정부 방침이 전해지자 일본 어업계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은 집단 행동에 나서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사례는 없다. 방류 말고 보관을 계속하는 선택지도 제고해주기 바란다. 전곡을 찔렀네요. 계속 보관해도 되는데 왜 방류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는 내부의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출 방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1에서 3호기 내부에는 녹아내린 해결료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를 꺼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폐로 과정의 핵심 작업입니다. 이에 해결료 보관 장소 확보를 위해 오염수 탱크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가 부족하다.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탱크는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일본이 방류하려는 이유는 오염수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흉물처럼 자리하고 있는 천여 개의 오염수 탱크를 빨리 처분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거대한 물탱크 단지가 주는 시각적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이는 일본이 관련해서 대처를 잘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일본 정부는 물탱크가 남아있을 경우 자신들이 추진하는 도호쿠 지역 부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어민들과 달리 물탱크를 빨리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입니다. 이번 방류 결정은 스가 총리가 주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여론이 워낙 부정적이라 내년 올림픽 개최 이전의 결정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는 총리 임명 직후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부흥과 폐로 병행을 위해 정부가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해양 방출 방침이 결정되더라도 곧바로 방출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제출한
방출 계획이 적절한지 원자력 규제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이 설비를 제작하고 방출 개시 전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한 차례 더 심사를 받게 됩니다. 총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죠. 따라서 방류가 실제로 일어나는 건 2022년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물에 600배 희석시켜 정부의 트리튬 배출 기준치의 40분의 1로 떨어뜨린 뒤 바다로 방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은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정화를 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오염수의 약 70%는 정부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부터 기준치 이상의 오염수에 대한 재정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정화를 하더라도 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현재 기술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오염수가 맞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선택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삼중수소 등 몇몇은 정화를 해도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게다가 정화에도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정화한다는 일본 정부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류하게 되면 일본과 가장 가까운 만큼 한국 또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본은 이 주장의 논리적인 답변을 전혀 할 수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피해를 입기 전에 글로벌 전문가들을 일본에 파견해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민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원전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어딜까요? 단연 일본입니다. 자국의 앞바다에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방류량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면 북태평양과 수산물들이 모두 오염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먹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결정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제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를 규탄하도록 해야 하겠죠? 실제로 국제사회는 일본의 결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방침을 최대치로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2013년 9월부터는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방침이 유지되고 있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갖추면 수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사 횟수 및 대상 품목수, 검사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본 내 수입 금지 지역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검사 자체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죠. 추후의 대응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정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오염수를 흘려보내기 전에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정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죠. 우리 정부가 일본 쪽으로부터 정화된 오염수 샘플을 받아 이들의 안전성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우리 국민이 입을 피해 정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대응책은 하나입니다. 수입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중국은 이미 움직임에 나선 상황입니다. 중국은 도쿄를 포함해 후쿠시마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지역의 수산물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아마 일본이 방류를 결정할 경우 수입을 원천 금지하겠죠? 중국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 이상으로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